오늘 진행은 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님이신 김경복 평론가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사무차장께서 소개해 주었던 김경복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현대 시교육론을 강의하고 있고 문학평론가로서 부산의 시 전문 개간지 신생의 편집 주관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작가회의 회원으로서 많은 행사에 출연했었는데 최근에 좀 출연을 못했는데 우리 강문출 시인이 아주 위대한 서정의 표대를 보여주신 이번 시집에 저보고 좀 사회 겸 토론자로 좀 부르셔서 저는 또 무조건 부르면 달려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 시인 또 사적으로 제 선배님이기도 한 오늘의 우리 이 강문출 시인의 시를 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우리 그 시인께서 그리고 지정 토론자 두 분도 각자 자기 인사를 좀 해주시죠. 먼저 인사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문술입니다. 부산에서 시를 쓰고 있고 옛날에는 사업도 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동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부산 안동 이상한 건 아니고 안동 살아보기 하고 있고 안동 가다가 놀러 오셔가지고 심심하시면 연락하면 제가 맛있는 통닭 찜 정도는 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오셨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두 분은 우리 고명자 시인이 운영하는 독서회 모임의 두 분 회원이래요. 그 대단한 그 독서력과 아마 오늘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두 분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에 들다라는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시를 읽고 같이 나누는 그런 활동을 한 몇 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런 자리는 제가 있어도 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를 읽고 제가 느낀 소감 그런 거 한번 여쭤도 보고 나눠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옥입니다. 저희들은 아주 속닥하게 읽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자리에서 조금 더 이런가 하고 가볍게 시작했어요. 근데 시민 대담자 이렇게 해서 포스트까지 꽉 찍어주시니까 그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또 익히 얼굴 낯익은 분들 많고요. 또 그래도 부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를 이야기하는 모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아주 반갑고 또 오늘 좋은 시를 또 읽고 또 직접 시인을 뵐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아주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좀 약간 전투적인 느낌도 좀 들고 아니 이 토론은 좀 지켜 올리기만 해서는 재미가 없고 약간 좀 깎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시 세계를 정확하게 짚어내 줄 때 서로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사실 이런 토론에는 시 세계를 음미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시를 쓰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문철 시인의 네 번째 시집을 좀 기대하면서 토론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제가 좀 약간 강문철 시인의 시 세계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발제 형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강문철 시인의 그 이번 세 번째 시집을 나오게 된 어떤 그 감회랄까 소감 같은 거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두 분의 이번 시집을 본 것 가운데 어떤 인상적인 것 관련된 질문들을 두 번 내지 세 번, 네 번 많으면 질문을 좀 받겠고 그래서 좀 약간 달아오르면은 다시 거기다 불을 끼얹듯이
시 낭송 두 분을 한번 모셔서 낭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 강문출 시인의 시집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분의 시집 두 번째 시집 해설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집도 보면서 이분의 시 세계가 어떻게 변모했나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시집을 읽었었는데 좀 심화가 됐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만은 대체 시 세계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의 시 세계는 막 크게 한마디 키워드로 말하자면은 삶 또는 우리 삶을 이루고 가는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거나 탐구하는, 그러니까 삶이나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성찰 정도로 이분의 시 세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 내용 중에서는 첫 번째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삶에 대한 반성이 참 많아요. 반성이 위주죠. 성찰은 반성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이번에 그 거미백합이라는 거 보면은 그 시 자체가 꽃은 날마다 사랑을 하고 나는 늘 사랑을 공부해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늘 사랑을 공부한다. 아, 이분도 아직 살아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아, 이분도 연애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사랑을 공부한다는 뜻이 참 의미 깊게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생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삶에 대한 어떤 통찰을 보여주는 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인연과 연인이라는 시에서는 빚진 사람으로서 또 참 멋진 표현이 나오던데요. 모든 예술은 안으로 걸어가고 있다. 안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예술이다. 자기를 빚진 사람으로 보면서 빚진 사람으로서 예술한 사람이 안으로 걸어가는 중이다. 안으로 걸어간다는 의미가 뭘까? 한참은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좀 더 깊고 극하고 그 근원에 가 닿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결국 그게 본질이겠죠. 본질로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이 인간이고 또는 시인이고 그것이 바로 빚진 사람. 이 빚진 사람이라는 말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빚졌다는 의미는 조금 뭐 상투적이지만은 태어난 것 자체를 빚졌다고 생각하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도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갚고 가세요. 다음 생애로. 빨리 웃으세요. 아, 너무 지나칩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이렇게 일종의 빚진 것이라면은 뭔가 갚아야 다음 생애에 이로운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 이분의 시가. 그래서 존재 본질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뭔가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또 작은 세부적 두 번째는 존재의 무상함에 대한 것을 역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특별한 이미지가 그림자라는 겁니다. 너는 등불, 나는 등잔 밑에 있는 그림자.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내 그림자가 없다. 대체 누가 내 그림자를 보쌈해 갔나? 이 제목이 그림자를 보쌈해. 이 그림자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거 이것도 놀랍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흔히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자기 존재의 본질을 그림자. 또 뭐 다른 꿈과 그림자에서는 내가 그림자가 앉을 자리를 채워버린 것은 아닐까. 스스로 자기 자리를 채워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성찰 내지 사색하면서 이 존재의 어떤 무상함, 불면 꺼질 듯이 햇빛이 비추면 아주 쉽게 사그라질 어떤 그 정체성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깊이 있는 성찰이다. 우리가 인생 무상 뭐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걸 구체적인 이미지로 자기화시켜서 드러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어떤 그림자와 관련된 시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존재의 본질에 대한 추구가 꽤 깊어졌다. 지난 시집보다는 이번 시집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깊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번 시집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나무와 관련된 시가 많습니다. 그 나무라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표현하는 시 세계가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나무에서 본인이 나무인데 특히 나무가 가시 많은 나무, 아마 자기 상처가 많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이 많은 그 존재로서 가시 많은 나무로 상징화했던 것 같은데 꼭 그 나무에는 새가 등장합니다.
새를 품어야 되는데 새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품지 못한 나무, 그것도 약간 우리에게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그런 이미지 같아요. 새라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자유. 근데 나무는 현실에 붙박혀서 날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늘을 향하여 치솟는다는 그런 천상지향적인 이미지만 있지만은 결국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서 붙잡혀 있는 존재가 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는 항상 초월하고 싶을 때 새를 보듬어 안아야 됩니다. 새에 대한 이미지를 항상 하면서 새가 떠나버린 데 대한, 새가 되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을 계속 시로서 표현하고 있어서 이분도 이 상당히 이 원형적 심상을 가지면서도 자기 존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상상하고 숙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존재 본질 탐구에 있어 세 가지 어떤 소주제가 있었고요. 이런 존재 탐구의 방식으로서 그의 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법은 의문형이 많이 등장합니다. 의문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나는 갈래빛 세상이 언제나 닿을까? 나는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몇 가지 했는데, 뛰어들고 전복시키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다는 뜻일까? 뭐 하여튼 것일까? 것인가요? 뭐 이렇게 의문형으로서 물으면서 결국 참된 존재성, 참된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물론 물음 자체가 해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살아있다는 표시잖아요. 내 존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뭐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라서 의문형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존재 본질에서 성찰한다는 그 느낌을 확실히 가지겠고, 또 하나는 역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분의 시에서 역설은 이거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나는 늘 나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늘 나 때문에 힘들어요. 힘든 것이 내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본인 때문에 본인 힘들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참 역설적이고요. 또 등잔에 그림자가 사라질 때 등불도 사라진다. 그림자가 사라질 때 빛이 사라진다. 이렇게 반대로 말했거든요. 이것도 역설인데, 이런 역설들은 결국 우리가 고정된 관념, 일면적 인식, 피상적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보다 전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삶이나 어떤 존재의 본질을 성찰하고자 할 때 이 역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갇혀 있는 생각을 깨뜨릴 때 역설적 수사법으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우리 강무출 시인의 시세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5분 안 넘었죠. 5분 안에 마칠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강무출 시인에게 한번 본인 이번 세 번째 시집을 내는 소감과 뭐 제가 좀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돈도 얼마 안 주는데 많이 읽어왔습니다. 작가에 의해서 돈을 더 줘야 되겠어요. 이래 공부하려면 힘이 많이 들 텐데. 시를 쓰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 와 계시니까 시를 쓴다는 게 뭐 본질을 추구하는 거고, 본질을 추구하는 거는 세월이 흘러가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죠. 저도 뭐 예외일 수가 없으니까 본질적인 탐구를 많이 하고, 뭐 그러다 보니 과학도 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빅뱅이라든가 뭐 뉴턴의 만연력 법칙 같은 게, 그 빅뱅도 되게 쉽더라고요. 뻥튀기 장사 생각하니까 간단하더라고. 씨앗을 제가 터주면 우주가 생기듯이 되니까, 저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 뻥튀기 장사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요소들이 시도 되고,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방법도 되고, 그러고 뭐 제가 시를 쓰게 된 동기도 제가 왜 여기 왔는가, 그런 고민으로 시를 쓰게 됐습니다. 저 시인의 말에 그 썼는데 누가 여기에 나를 왜 심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일종의 나무고 내를 심은 이유가 있을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은 알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도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글의 바닥이나 뭐 모든 남의 글을 읽을 때도
사유적인 배경이 깔리지 않은 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찰이 없는 시나 아니면 저 사고의 깊이가 얕으면 음식의 맛이 좀 덜한 것 같이 뭐 좀 깊은 맛이 안 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 맛의 깊이가 나오는 짓을 해야 되고 종이를 쓴다는 것은 나무를 한 그룹 베었는데 나무에 그늘을 지었으니까 그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글을 써야지 그늘을 훼손시키 가지고 그늘을 못 만들어내면 글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반드시 내가 나무 한 포기를 종이로 만드는데 훼손했으니까 내가 그 값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딘가에 그늘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로 하고요. 그런 의미로 하다 보니까 시가 아까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좀 성찰한다든가 존재를 탐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 있겠냐마는 낭만에 대하여겠지만은 사랑 아니고는 영혼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닿는 방법은 오로지 사랑뿐이니까 사랑을 빌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도 하느님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차용해서 글을 썼고 그래서 모든 게 사랑인데 우리 집사람이 보면 이 양반이 무슨 일이 연애를 많이 하나 할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게 모든 사물과 사랑하는 것만이 영혼을 찾아가는 방법이고 그 길만이 내가 뭔가 와서 내 의미를 깨닫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시집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가의 직접 말 들어보니까 사랑을 통해서 영혼에 가닿고 싶다. 영혼은 영혼이기도 하겠죠. 영적인 삶이 우리 본질적인 삶일 테고 궁극적인 구원의 삶일 텐데 그걸 사랑. 물론 그 예수님도 사랑이고 부처님도 자비 뭐 이런 것들 다 사랑의 형식 아니겠습니까? 사랑만이 구원이다. 아주 정말 그 강령이랄까 슬로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뭐 현실 속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제 한번 지금 시인의 말도 듣고 아까 제가 발제한 것도 좀 보셨으면은 이제 관계 없더라도 관련 있으면 더 좋겠고 관계 있는 또는 관련 없는 내용일지라도 이번 시집 보고 묻고 싶었던 거 이제 하나씩 한번 먼저 차례차례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날카롭게 뼈를 때리듯이 이렇게 좀. 저는 이번 시집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 시를 되게 처음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 앞에 있는 시를 읽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시집을 보고는 뭐 되게 그 아름답다. 여자분이 쓰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쭉 읽었는데 그 제 마음에 닿아오는 그 아주 감각적인 그 단어들이 엄청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쭉까지 다 읽으면서 생명의지 이런 거 되게 많이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셨네. 생명에 대한 관심, 나 말고도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색깔이나 아니면 그 피었다가 지는 거 그러는 변화에 집중하시면서 표현했던 게 제가 굉장히 그 많이 느낌을 받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그런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를 포착하는 시점은 도대체 어느 점인지 또 그거를 이렇게 딱 포착해서 시적인 순간으로 변하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언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시를 쓰시는 분들은
좀 대중이 없잖아요. 길 가다가 뭐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차를 옆에 세워놓고 메모를 하고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생각이 나면 글을 적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글을 적을 때도 많고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사이에 가는데 생각이 나면 그 잠시 쉼터에 가서 메모를 합니다. 하고 그래 놓으면 이게 다른 이미지를 불러와서 시가 되더라고요. 시는 보통 선다기보다는 지어진다, 받아 적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냥은 받아 적어지지 않죠. 뭔가 타 왔을 때 그놈을 잡아놔야 그놈이 머리 안에서 계속 수성이 돼가지고 글이 돼 나오는 거니까.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다가 문득 떠오르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세월호 같은 것도 가다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는데 다른 이미지와 겹치면 원관념은 세월이지만 보조관념으로 우리가 시를 만들면 아주 좋아지. 옛날 같으면 우리가 성탄제 이런 시를 배울 때 굉장히 시를 잘 썼다고 탐복을 했는데 그 뒤에 어느 세월이 흐르니까 그 안도현 시인의 겨울강가에서 하는 시를 보니까 원관념이 안 나와요. 보조관념에서 끝나는데 너무 시를 잘 쓴 거예요.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고 진화를 했는데 지금은 이미지가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이미지가 어려운 쪽으로 잡아가 쓰게 되면은 예술은 독자를 의식할 필요 없다고 여기 많은 시인들이 그래 말하는데 시를 발표한다는 것은 독자를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기지 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했다는 것은 의식하는데 지금 현재 평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독자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글을 쓰는데 독자를 의식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한 그런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면은 메모를 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 자다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던가 그 옛날 같으면 달을 하면 쟁반 직유법이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은유를 넘어서서 이제는 뭐 더 멀리 갔으니까 아주 색다른 돌을 갖다 놓고 이제는 뭐 저 달을 생각하고 그 송산호 시인이 다른 물컹한 반죽이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많이 진화됐잖아요. 흙은 사각을 기억한다 할 때 사각이라면 묘인데 무덤 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미지가 많이 앞서가니까 굉장히 그에 대한 이미지를 독자가 알아듣기 쉽게는 아니더라도 생각하면은 떠올 수 있는 거리줄에 배치해야 그럼 징검도를 한 4-5개는 빼도 뛰기를 잘하는 사람은 뛸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아예 안 뛰지면 고흐처럼 뭐 자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뭐 특히 저는 시를 쓰고 뭐 전문적인 소양이 있다기보다는 시를 좋아하고 또 같이 나누는 걸 즐겨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님을 뵈니까 참 시가 정말 시인을 그대로 닮았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말씀 듣는 중에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흔히 눈매가 깊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 본다. 근데 정말 강문출 시인의 시가 그런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일상적인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들 너무에 알 수 없어. 이 모르모의 영역을 아주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다. 그런 언어와 감각을 많이 만났거든요. 고맙습니다. 아까 평론가님도 본질에 대한 탐구로 의문문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3집뿐만 아니고 1집, 2집을 사서 같이 한번 읽어봤더니 정말 의문문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한 집 한 10서너 개의 시가 그렇던데요. 저는 이게 아까 정말 모름의 영역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의미를 함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참관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까 3집에 나와 있는 거는 짧게 읽어주셨지만 1집과 2집에 있는 것들 짧게 한 몇 개만 읽어도 될까요?
상당히 마음에 가닿는 기절들이 있어요. 몇 개만 짧게 하겠습니다. 1집에 있는 건데요. 골목이 어찌 그늘을 따돌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이 2집에서 골목 에세이라고는 이 시집을 참 시를 좋아했는데요. 낮은 것들에 대한 따뜻한 시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신락 같은 눈물을 끄집어내어 바다를 만들었을까? 누가 내 밖의 것들을 저렇게 눈부시게 포옹하는가? 그리고 뭐 요 정도 하고요. 이 집에도 한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온 들판이 연두빛으로 물드는 저건 누구의 발자국일까? 대체 누가 어둠을 끌어와 지친 영혼들을 덮어주고 있나? 누가 산등을 긁었을까? 산매화일까? 이런 의문문들의 글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3집에 나와 있는 시 중에요. 맴이 자지러지다 라는 시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몰라도 되는 일과 알아야 하는 일이 갈수록 모호해졌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여기서 모호하다는 말이 뭐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이런 말이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이해하는 것 어떤 그 너머에 정말 지식을 넘어서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지혜 또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대로의 수용 저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그 시인님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질문요. 저는 그 의문문에 대한 걸 우리 평론가님 존재 본질의 탐구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또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 그 너머에 정말 알 수 없어 모름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았던 게 편견일 수도 있고 잘못 알았던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안다 모른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나누고 살았지만 점점 그렇게 나눌 수 없음을 아까 살면서 많이 깊이 이렇게 인지하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들었어요. 어떠신지요? 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가 답을 말하면 시가 아니고 논문이 되는 거니까 답을 찾아가도록 상황을 설명해주고 제시하는 거니까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보통의 시들은 우리가 뭐 답을 말하는 건 논문을 쓴다든가 뭐 학술지에 보고한다든가 그런 거겠죠. 그러면 시인과 독자는 시가 시인을 벗어나면 독자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독자가 그 시를 통해서 본질에 찾아가는 건데 거기에 내가 길라잡이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내가 질문을 해주든가 상황을 서술해 주는 게 맞죠. 내가 답을 제시한다면 그건 벌써 시가 아니고 과학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문형을 쓰는 것은 서술적 표현보다는 약간 더 좀 의미가 깊고 또 좀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쓰면 안 되지만 또 그런 의미에서 의문형을 주로 쓰기도 하고 뭐 그건 뭐 보통 시인들이 다 많이 하는 건데 그래도 시인이 뭐 과학적인 답을 내는 건 아니니까 답은 어차피 독자들이 알아서 내리고 자기 삶에 맞게 적용하는 거니까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많은 의문을 줘서 길을 찾아가게끔 기쁨을 찾아가게끔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우리 삶을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고 하는 것도 예술의 부재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건 뭐 깡패들이나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내 힘 세니까 너 내 가방 들어 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시대가 지금 공공연히 일어나고 미국의 뭐 트시 그 양반은 뭐 항상 그래 말하잖아요. 그 성이 우리나라에 없기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인문학 공부가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고 시인들이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건 시를 안 쓰는 이유도 많은 사람이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언지를 주는 거지 시인이 답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답을 내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뭐 문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오죠? 안 나오는데? 이럴 때 제가 또 말을 등장해야 됩니다. 좀 한번 봐주시고 우리 김옥이 그 독자분은 거의 평론가 수준입니다. 내가 보니까 질문 작품을 잘 분석했고 또 실증적인 자료까지 찾아가면서 원래 평론가는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품 1집, 2집 같은 걸 다 들이대면서 의문형이 가진 의미까지 본인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수용의 자세로서 의문형을 쓰고 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거 참 좋고요. 이제 그 시인은 좀 답을 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초점을 팍팍 찌르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의문형을 쓰는 것은 그 아까 과학처럼 정답을 말하고자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알 수 없음에 대한 아까 알 수 없음에 대한 그냥 허용, 순복, 수긍 같은 그런 것으로서 의문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설령 우리가 강문출 시인이 정답을 혹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의문을 갖는 자세가 우리한테 공감이 된다는 거죠. 의문을 품는 것에서 우리가 공감을 느껴서 인간적이고 또 뭔가 더 애쓰고 그 과정이 상당히 우리에게 공감이 있어서 좋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혜민 선생님께서 이 선생님이라 칭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원래 시라는 것은 그 시심이 탄생하는 순간이 그분의 개성이거든요. 언제 자기가 쓰나, 뭐 시간적인 순간과 공간의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 쓰느냐가 그 사람의 시의 어떤 방향이나 특성을 드러냅니다. 아마 그걸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인께서는 뭐 차 타고 가거나 뭐 저는 좀 놀랍게 밤중에 일어나서도 쓴다고 하니까 잠자면서 꿈에서도 쓰십니까 그러면은? 실제 저도 예전에 시를 쓴 경우가 있는데 밤에 잠에서 꿈속에서 쓰더라고요. 써가지고 일어나서 단상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 그런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써가지고 아침에 보면 치졸해가지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이런 의문을 가졌네 하는데 일단 잠에서 비몽사몽간에 쓰는 거죠. 그런 시가 몇 편 실려 있죠. 실제로 비몽사몽간에 글을 쓰는데 어떤 데는 그게 괜찮기도 해요. 근데 어떤 데는 전혀 아닌데 그렇게 일어나서 쓸 때가 좀 많습니다. 차를 가서 세워놓고 쓰기도 하고 일어나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게 시인들이 원래 하는 일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따 나중에 객석에도 질문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도 줍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시를 쓰는 시인들이 본인 아까 받아 적는다 말을 썼거든요. 강무주 씨, 이건 쉽게 말해서 접신입니다. 접신. 영감의 접신에서 시를 쓰는 쪽에 아마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어떤 상당한 시인들은 영감에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 상상력을 발동해서 이지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만들어가는 무슨 제품을 만들어가듯이 하는 그런 걸 주지적시라 하거든. 주지시. 근데 이제 우리 강문철 시인께서는 좀 주정시에 가깝죠. 영감을 받들어서 마치 배교도처럼 불을 받들어서 그 불이 가지는 어떤 신비한 힘을 받아내리는 그런 측면에서 시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전부 다 그 누구는 아마 신이겠죠. 신이 이렇게 자기 그림자를 뺏어가고 훔쳐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는 있습니다. 신비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번 1집, 2집, 3집을 제가 보면서 강문철 시인의 인생 이미지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새 시집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시집에서
그 천칭이라는 시에서 내 마음속에는 저울이 하나 있네. 와, 뭐 무섭더라고요. 저울이 하나 있네. 이 치우침은 모욕 같아 저울이 수평을 이룰 때까지 치솟은 그쪽에다 활을 꾹꾹 눌러 담곤 했네. 하여튼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 치우치면 견디지 못하나 봐요. 딱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올라간 쪽에 꾹꾹 눌러서 수평을 맞춘다. 이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저울, 수평. 이거 머릿속에 좀 담아두세요. 두 번째 시집에서 또 아주 이건 아름다운 시예요. 물의 평지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만 하면은 더는 자신을 지지할 수 없을 때 수련은 물의 평지에다 커다란 제 손을 내려놓는다. 수면과 지면 이 두 바닥을 수련은 손과 발로 꽉 붙들고 있다. 이 부분인데 수련이 이렇게 더 올라가다가 더 올라갔었을 때 뭔가 위태로울 때 물 표면에 딱 이 바닥을 꽉 붙들고 있다. 손과 발로 꽉 붙들고 있다. 그 평지라는 말 역시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평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내가 두 번째 시집에 할 때 해석을 하고 참 아름답다. 삶을 고단할 때 자신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평정을 추구하고 그 어떤 안온한 어떤 단계에 이르고자 할 때 수련의 이미지를 가져왔거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번 세 번째 시집에서 수평선이라는 시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중간에 보면은 누구와의 만남도 허락하지 않는 저 깊은 눈매는 저렇게 의연하기 위해 이렇게 이어 밀려오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의연이라는 시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수평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지화. 희푸른 칼날, 희고 푸른 칼날. 이 칼날의 이미지를 부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울이 가지는 공정함, 공평함 또는 평등의 이미지가 물의 평지에 와서는 완전한 어떤 평정 상태에서 안온하게 자기 삶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로 갔다가 이 수평선에 와서는 희푸른 칼날로 아주 엄정하게 자신의 그 어떤 단계를 설정하는 이런 이미지로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가, 즉 수평의 이미지가 강문출 시인의 인생 이미지다. 아주 지배적 이미지다. 자신의 삶 자체, 자신의 어떤 의식이나 어떤 그 세계관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 사상을 이미지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뭐 좀 그럴듯하게 포장해 보자면은 결국 화평의 사상, 이 이미지들은 평화로우면서도 평등한, 이게 이상적인 것입니다. 평화로우면서도 평등한 삶, 이걸 그가 추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된 것은 아까 본인 소개할 때 사업가로도 생활했고, 사실 제가 이렇게 고백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 부산상고 들어온 분들은 머리는 좋은데 다 가난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가난한 생활 속에서 이런 이미지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연속되고 어떤 지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본인의 제 말에 공감하는지 또는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뭔지 이런 걸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시인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는 뭐 다 어려웠죠. 뭐 제가 연식이 있으니까 사실 내 집 빼고 나면 다 가난했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게 보편적이지만 애들을 다 키워놔서 보니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내 자식들이 애를 키우는 것처럼 왜 그렇게 못 컸으며 내 부모는 내를 이렇게 키우는데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 어른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니까 내가 아마 시인이 되는데도 그런 생각이 일조를 했을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도시락에 다 도시락 사오는 학생도 적고, 제가 53년생인데 그 당시 6.25 사변이 끝난 시점에 태어났으니까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잣집 맷집 빼고 나면 다 가난했죠. 다 가난했고 또 그런 가난해서 크다 보니까 여유가 없었고, 저희들이 부모가 돼서 저희들이 낳은 자식들은 사실은 낭만이 좀 없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낭만을 잘 모르는데 애가 어찌 낭만을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참 미안키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미지를 가져오고 하는 것이 전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서 풍요롭게 하는 방법은 과거의 책을 읽는 건데 과거에 시선한 거 이런 게 저를 풍요롭게 하는 거니까 많이 읽었죠. 많이 읽고 왜냐하면 또 그때는 그게 돈이 안 드는 거니까 도서관에 가면 빌려주니까 돈 안 들고 여행은 못 가잖아요. 근데 돈 안 들고 독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드는 독서를 통해서 이런 많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글도 쓰고 책도 보고 뭐 그게 저로서는 뭐 누가 공부가 가장 쉬웠다면 저로서는 그게 가장 쉬웠습니다. 싸는데 제의 체업을 샀는데 제가 안 해본 것들을 해보게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책이었고 뭐 남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내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책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을 골라서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좀 많이 살았습니다. 많이 살면서 책을 많이 보고 쭉 그렇게 하면서 문학이나 이런 쪽에 막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글을 쓰는데 이미지도 어떻게 하는지 글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데도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삶에 대한 이야기 왜 이런 수평적인 이미지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내가 생각할 때 강문수 시인의 본질을 드러낸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데 그게 대한 답을 하셔야지 가난한 이야기는 누가 이쯤 듣고 싶어하며 가난한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좀 정확하게 좀 답을 하세요. 아니 잠깐 그 수평에 대해서 본인이 그 삶에서 어떤 공정, 공평, 화평 이런 그 점이 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이 시적으로 답하는데 이 답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 교수님이 좀 쉽게 설명하는지 모르네. 어렵게 자랐다는 것은 수평이라든가 그런 데 관심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이익의 선상에 서 있는 게 경쟁에 내가 불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쟁을 하는데 내 아까 그래 설명을 알아들어 주라는데 이 어른이 못 알아듣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공평한 선상에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뒤에서 달리고 앞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리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나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옛날에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평하게 우리가 지금 나라 국가 간의 싸움 나는 것도 그래요. 뭐 선진국하고 후진국들이 막 싸우고 뭐 탄소 뭐 하는 것도 자기들은 다 옛날에 나쁜 짓에가 돈 다 벌어놓고 이제 후진국들이 하려니까 못 한다고 막 하고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해가 하려 하니까 그 가진 자들은 좀 있는 사람들은 볼수록 다 가지고 있어서 안 내놓으니까 내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나는 하면 될 것 같은데 기회를 잘 안 주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말한 평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이름으로 해서 내가 그래 하면 내만 불이익받는 게 아니라 내처럼 불이익받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 시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아마 답이 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시인이 좀 낮은 곳에 어두운 곳에 위치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죠. 아주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 훌륭한 답변이었고 그 간략간략 한 질문 하나씩 더 하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에 대한 궁극 또 성찰 이러면 아무래도 진지하고 또 다 어려운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또 우리 보통 60년대생 그 이전은 보통 좀 진지해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덕분에 이 기회를 빌어서 1집, 2집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저는 정말 1집, 2집을 참 잘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 3집하고 좀 차이를 제가 느낀 거는요. 3집도 역시 진지하고 궁극적인 탐구의 그 결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천진스러워졌다.
여기서 천진하다는 말은 우리가 동심을 회복한다, 또는 마음이 가볍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3집이 훨씬 더 천진하고 또 가볍게. 그리고 실제로 1집에서도 그 앞에 신의 말 중에 정말 마음이 좀 더 가벼워졌으면, 너를 보셨으면, 이런 표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리고 참 감동적인 시도 많지만 제가 또 재미있게 읽은 시가 꾸밈시 여행법. 여기서도 태우가 등장하면서 아주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천진함, 가벼움, 또 여백, 이런 저는 많이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또 계기가 있다면 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읽으셨네요. 아무래도 제가 일집을 쓸 때의 삶의 공공이 뒤보다는 더 많았겠죠. 그리고 그 또 상황을 대하는 눈빛이나 마음이 더 아팠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약간 무뎌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받아들이는, 내란 사람은 이런 운명이다는 것에 약간 익숙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첫 집에 전평이나 이런 시를 쓸 때는 약간은 불이익의 환경에 처한 것에 대한 불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노력 안 해도 열심히 잘 사는 사람 많던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는 건데,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살아오면서 3집을 낼 때쯤 되니까 약간은 여유로워졌다나, 이런 마음의 여유, 경제적 여유도 될지 몰라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1집을 내고 그럴 때는 애들이 공부를 하고 하니까 돈이 급하고, 3집을 낼 때는 돈이 좀 덜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유도 좀 생기고, 그러면 사실 주머니가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사람이니까. 돈 쓸 데가 없으면 돈이 남잖아요. 돈 쓸 데가 있을 때는 힘들죠. 그런 면에서도 제가 첫 시집의 시를 한번, 이번에 내가 첫 시집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도 오늘 이거 간다 하니까 첫 시집, 두째 집을 읽어봤는데 약간 더 첫 시집이 좀 뭐랍니까, 아픔이 좀 더 있더라고요. 이번 시집은 약간 좀 시인으로서 약간 거리를 좀 뒀고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사회자의 직권으로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세 번째 시집에 여유가 있다 하셨잖아요. 오늘 경제에 여유가 있어서 이 차를 쏜답니다. 그러니까 꼭 이따 나중에 술들 꼭 한 잔씩 드시고 가시기 바라고. 안선생님 또 질문 하나. 예. 네, 저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평론가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시인이 하시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들으니까 그랬구나. 이 시가 저한테 읽히면서 아름답게 느껴졌던 거는 그런 고민과 그리고 독자를 향한 친절한 배려가 있었구나. 징검다리를 군데군데 촘촘히는 못 놓지만 뜨문뜨문 놔주셨다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부분이었고요. 저는 그 3집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옆에 계시니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저는 이게 질문이 그 상실, 시든 꽃, 조화 뭐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하는 말은 제 맹세는 늘 조화함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셔서 저도 가슴이 좀 약간 서늘해지는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상실을 짊어진 존재의 위태로움, 그런 거를 시든 꽃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시든 꽃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것에 대한 처방이 시에서 표현될 때는 오래된 농담이, 근데 그게 별로 제가 보기에는 큰 처방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처방을 주신다면 어떤 처방이 있을까요? 그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오래된 농담은 그 시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친구가 암이 걸려가지고
저자상 갈 때 그 메대를 가서 내가 적은 시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 위암으로 갔는데 보통 그런 시를 하나 쓰면은 제가 그런 시가 몇 편 있는데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갔을 때 적은 시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시를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말하는 건 약간은 다르고 시가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고 아무래도 시는 우리가 시인들은 뭐 상황에 딱 들이면은 보통 그 자리에 시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게 이제 가슴에 들어와서 이래 계속 이래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작품이 돼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옛날 시도 읽었대는데 요번 시집이 아마 있을 거야. 이 제목이 뭐지? 그 하나 제목이 긴장이 돌고 있습니다. 방송 사고입니다. 여기 실어놨나 모르겠다. 어디 실어놨나? 지금 여기 보시라고 여기 실어놨네. 3집에 있네. 이 사실이 1집에 쓴 시예요. 가슴이 아파가 발표를 못했어요. 10년을 묵히가 발표를 한 겁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파가지고 시를 써놓고 10년을 넣어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이 시를 실었습니다. 제 동생이 죽은 걸 제가 시예요. 그런데 이런 그 시에 우리가 적는 이미지를 가져오고 시를 적는 거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숙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내 마음이 시로 돼서 나오는 것하고 지금의 상황은 맞지 않다는 거 그런 게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저도 그 시를 읽었을 때 질경의 꽃을 읽었을 때 길 안쪽으로 놓아두고 싶었는데 그렇게 놓아두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애절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이제 좀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 그 이제 또 다른 답을 혹시 이제 갖고 계시는지 지금 떠오르는 또 내가 그때 잠깐만 그 추가 상황이었어.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의외로 제법 흘렀네 보니 지금 아까 이 진행자들이 요청하기를 7시 50분에 맞춰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뭐 얼마 없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재밌게 하자면은 한 2, 3시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적인 그 제한이 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 강문철 시인의 시 세계 또 시 쓰는 자세 이런 것들도 좀 독자 여러분께서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분의 시 세계가 과연 그런지 두 분의 시 낭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그 시에 들다 그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책과 아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저 책방에서 우리 시니어 문화예술 놀이터라 해가지고 노락노락이 지금 한창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또 시에 들다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니어들이 행복해야 모두가 살만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깨달음이 왔고, 같이 또 모여서 그런 걸 정말 꿈을 꾸고 있고, 같이 활동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고요. 제가 고른 시는 참 안경을 써야 됩니다. 애인입니다. 애인. 예, 제가 저기 낭송하겠습니다. 애인.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애인 빨랫줄에 늘린 하얀 시루스 블라우스처럼 낮은 선율에도 왈츠 스텝을 밟을 줄 아는 여자. 속이 훤히 보일 것 같은데 도저히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여자. 몇 방울의 비에도 금시 젖어나 작은 온기에도 금세 말라 발그레 웃는 여자. 말보다 눈물이 앞서지만은 울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여자. 코스모스처럼 흔들려도 허공을 잡고 쓰러지지 않는 여자. 청갈래 바람이지만 불어오는 내게는 언제나 한 줄기 바람 같은 여자. 아직도 내 모르는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내내 새롭다, 신비롭다 설레며 설계하는 여자. 잘 읽었나요? 예, 사실 여기 이 시를 고른 이유를 누가 물어본다는데 안 물어보시네. 제 애인이 지금 2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세상을 떴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제 애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골랐고요. 하여튼 뭐 완전히 여기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나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시에 들다 독서에서 고명자쌤 지도하에 열심히 시를 읽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읽을 시는 찬란하지 않은 꿈은 없다. 나뭇가지에서 땅바닥으로 생의 아포리아를 건너가는 낙엽 독배가 휘청 니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푸른 낯빛의 언행잎들이 되돌릴 수 없는 길목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노랗다. 질린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엔 자유로이 하늘을 나는 노란 꾀꼬리가 되고 싶은 것이다. 형형색색 저 많은 잎사귀 속마음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낙엽들 다독이며 소낙비 한바탕 울고 간 뒤 앞산 무지개 어느 가슴 속에나 찬란하지 않은 꿈은 없다. 제가 이 글 고른 이유는 젊었을 때는 찬란하지 않아도 꿈들이 좀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작은 꿈도 이렇게 꾸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어느 가슴 속에나 찬란하지 않은 꿈은 없다. 이 말에 힘을 얻어서 작은 꿈이라도 꾸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 두 편의 시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강문철 시인의 시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 같아요. 첫 번째 그 낭송한 것은 사랑을 생활하고 싶은 것이 역력히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그 나무로서 노란 꾀꼬리가 되고 싶은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랑이 영원한 것이고 영혼이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인의 깊이가 좀 느껴집니다. 영성적 글쓰기가 사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고 우리가 좀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또 여기 플로어에 계신 관객, 독자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시인은 시인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기도 한데 시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딱 한 번 그 바실라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시인은
존재의 출구에서 말하는 자다. 딱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존재의 출구. 존재가 탄생할 때 그 느낌을 말하는 존재가 시인이다. 그러면 평론은 뭘까? 이제 우리 에세이는 존재의 출구에서 말하는 걸 생을 정리하고 이 생은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존재의 출구라면은 시인은 존재의 입구에서 존재가 막 탄생했을 때 내지르는 어떤 비명이거든 또는 경의거든 경탄이거든 하여튼 뭐 그런 것을 말하는 존재죠. 생의 혹은 존재의 의미를 뭐 좀 직관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시인인데 강무출 시인의 시는 사실 존재 입구에서 말하기보다는 존재 출구에서 말하는 느낌이 많습니다. 아마 나이 때문인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아까 의문이나 역설을 통해서 본질을 탐구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을 이제 정리하는 나의 삶은 무엇이었다, 나의 존재는 뭘 지향했다 하는 이것을 이제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인이 시로서 자신의 어떤 존재성을 뭐 지금 찾고 있지만 규명하고 자기의 어떤 그 구원을 시로서 얻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갖고 있는지. 그 저는 왜 이런 물음을 하냐면 시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1인 종교, 혼자 스스로 완성하는 종교라고 생각해서 아까 사랑으로 영혼을 추구한다는 그 말도 딱 그 저한테 와닿았는데 시인이 가져야 될 자세거든요. 시로서 자기를 구원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그래서 시인으로서 존재의 출구가 아니고 입구가 아니고 출구에서 쓰는 느낌을 지금 보여주는데 시로서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지 시로서 뭘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걸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좀 더 깊어지면 네 번째 시집에서 좀 완연히 드러날 텐데 이런 건 좀 약간 질문 자체가 어렵지만 관념적이지 하면 직관적으로 시인이 직관적으로 나는 어떤 시를 쓰고 싶다. 어떤 시로서 나의 존재성을 완성하고 싶다. 뭐 그 정도로서 자기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수님이 어려운 질문해요. 네, 저 가서 공부해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사실 글을 쓴다는 것은 마음을 펼쳐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제 1시집에서 그래놨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펼쳐내는데 내 마음속에 펼쳐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에 알아야 뭘 펼쳐낼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펼쳐낸다. 내가 왔다 하면 내를 보낸 사람이 내한테 무슨 이미 사명을 줬을 텐데 내가 그걸 깨닫고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종교는 없는데 불교에 가깝겠죠. 왜냐하면은 어릴 때 부모님들이 불교 신자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구도자적 자세는 공감합니다. 모든 글쓰기나 종교인이나 구도자적 자세가 돼야지 자기가 뭐 또 뭐처럼 사진에 올린 사람도 있더라마는도 그래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덫이 올려놨잖아요 의자에. 그래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볼 때 그 양반은 인문학 공부를 많이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덫이들이 성도 들어봐가지고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구도자적 자세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왔다 가는데 왜 왔다 가라 했는지 이게 가장 큰 의미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잠깐만요. 많습니다. 제가 좀 다시 개입하겠습니다. 시인으로서 죽을 때 두려워하거나 후회가 없을 자신 있습니까? 시를 죽을 때 두려워하나 후회하나는 아니고 시를 계속 정진해야 되는 과목인데 어느 정도 힘이 붙이면 공안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집을 많이 내고 종이를 내빼리는 짓은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 나무를 베어서 그늘을 없앴는데 그늘을 지을 능력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한 권쯤 내면 잘 되지 않겠나. 내가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데 글을 쓴다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고
다음 후대에 죄를 짓는 거니까 그 짓은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 말은 그 시인으로서 겸양이면서도 시가 해야 될 역할, 시인으로서 어떤 그 뭐 어느 정도 그 범위 존재가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 하여튼 어느 정도 넘쳐서는 안 된다는 그 어떤 자기 절제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절제심도 있었군요. 그러면 사랑할 때 절제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애인 만들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분 간단하게 질문 마지막 하나씩 해주세요. 예. 아니 두 분 하시고 관객에게 예. 네. 금방 평론가님이 물었던 질문을 저는 이 시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시의 앞에 3집에 시인의 말에 보면 뒤에 제일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세상의 문을 열고 꽃에는 밀람 날개를 달아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함이 포함하는 내포하는 함의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요. 아마 많은 금방 주신 말씀도 있을 테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밀랍을 날개라고 한다면 또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쓰신 각별한 또 함의가 궁금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데 제가 많이 차용한 게 새하고 꽃이나 이런 게 많아요. 새라는 것은 욕망을 펼치는 뭐 그런 쪽이 될 거고 꽃은 안주에 있는 거니까 그건 좀 두 개가 다른 상반된 이미지인데 그 두 개를 잡고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별로 한 건 없는데 새하고 꽃에 너무 힘을 쏟아서 새와 꽃을 훼손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낳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건 낳아준다는 말은 시를 그만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되죠. 이런 새와 꽃을 빌어와서 내가 새와 꽃의 그 돋보이게 하는 그를 통해서 사람이 돋보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만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그 기절을 쓰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뭐 이카로스 이야기에서 그 밀랍을 가져왔지만 다 아시겠지만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는 일이 어딘가 자기나 남의 그 모두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건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남에게도 순기능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뭐 고우도 내가 고우 거기 그 묘지도 가봤는데 그 친구도 그 양반도 그렇게 치열하게 그림을 그린 이유도 자기의 내면의 표출도 있지만 자기 내면의 표현을 떠나서 자기의 이야기들이 남들한테 가서 조금은 영향을 미쳤으면 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시를 쓰고 있는데 우리 시를 쓰는 것이 어딘지 조이값을 하는 시대에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 나중에 쓰시는 글이 그게 비록 자술서나 참회록이라도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꽃을 감추고 사랑을 완성하는 법 알아내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움이나 슬픔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힘이 되는지 그것도 이제 같이 버무려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화과 엽서에서 제가 썼는데 꽃을 감추고 사랑을 완성하는 게 우리가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구하는 내가 그 처음 서양에서 본 건 시라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자기가 사랑을 안 하고 남의 편지를 대필해 줘요. 근데 실제로 그 자기가 사랑하는데 그 표현을 안 해. 이 꽃을 감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 무화과가 꽃이 안으로 피잖아요. 그래서 벌이 들어가서 죽는데 그 원래 시라노라는 시를 옛날에 썼어요. 발표는 안 했는데 그러다 그게 무화과 엽서하고 겹쳐서 무화과 엽서로 쓰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는 법. 뭐 옛날 우리 부모들이 대개 다 드러내지 않고 사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풍순풍 태어났는데
그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 번도 사랑한다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순풍순풍 아이가 8명이나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뭐 하는 건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시인들이고 또 그래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 여기 이제 객석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강문출 시인의 시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한 2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번쩍 손을 들고 질문해 주세요. 아까 여기 앞에 아까 뭐라 말씀하시던 거 그 질문 아니었습니까? 예. 용기 있는 자만이 미남을 구하리라. 자, 그 강문출 시인의 저기 뒤에 있네요. 예. 선생님 오늘 대담 정말 감동으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 이런 질문을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시집에 사랑이란 그 언어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청년 시대에는 엄청 가난했던 그런 시대였고 그러다 결혼하고 첫째 애들 키울 때는 또 힘들어서 첫 번째 시집은 슬픔이 좀 들어 있고 이제 세 번째 시집에는 여유가 생겨서 그나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사모님 몰래 어느 여인을 짝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솔직한 심정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녹음해가 우리 집에 일로 좀 내 쫓겨나가는데 제가 그 애인이라는 시를 써놨는데 그 보면은 그 밥 못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마지막 기절에 딱 보면 앞에 자를 딱 가로로 읽으면 아내가 딱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한테 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지. 그 마지막 기절 딱 2개를 보세요. 아내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원래 시들이 잔머리를 좀 잘 굴립니다. 밥은 뭐 얻어먹고 살아야 자야지. 그 뭐 밥도 뭐 얻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열정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있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설레지 않는다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레야 됩니다. 나는 그 보를레르의 시에 취하라, 드렁크 하는 시를 좋아하는데 뭐든지 취할 수 있어야만 시를 쓰든 인생을 살든 공부를 하든 되는 거지 취하지 않고는 되는 게 없습니다. 취하는 것이 사랑이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걸 우리 집 사람은 쉽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한 분 더 있으십니까? 지금 맞춰달라는 사인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0분 안 됐어요. 아직 시간 제 시계 보니까. 예, 질문 고명자 씨 얼른 하세요. 예, 대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시집을 받고 제목이 너무 감각적이고 아주 산뜻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표지도 물론 아주 눈에 확 띄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미하고 백합인가 아니면 이게 무슨 조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시집을 제목을 결정 이렇게 하기로 한 뭐 특별한 뭐가 있으신가요? 거미백합 이게 잘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 백합 종의 하나의 명칭이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이 제목을 쓰시게 된 경위와 어떻게 이 제목을 가지고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들이 나트랑을 보내줘가지고 여행을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아주 거미백합이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근데 그게 피어 있는 걸 보니까
표현한 걸 보고 그냥 지났는데 그게 머리에서 자꾸 멋이 됐던가 봐. 그래서 시가 생겼어요. 그때 아들이 보내준 여행 덕분에 시를 썼는데 거미백 예. 방송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마워가지고 그래 보통 그런 제목은 여성들이 좋아할 것 같은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무슨 아들이 보내줘서 썼는데 예, 거미백합이라는 시를 제목으로 왜 정했노 하니까 서울에 가니까 우무식 시인이 이 제목을 하재요 좋다고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시집을 뭉쳐 보내니까 이제 한번 올라오라더라고 갔어요. 그랬더만은 이게 제목하니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듣고 보니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좋았습니다. 예, 그 모던한 시인인데 지금 그렇게 그 진행 쪽 그 집행부 쪽 이야기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잘 정하셨어요. 예, 제목 참 좋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지정 토론해 주신 분 우리 강문철 시인 정말 애써서 말씀 많이 해주셨고 강문철 시인의 시는 아까 원래 시는 존재 입구에서 말하는 자다 했지만 존재 출구에서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말한 것은 요즘 시가 좀 시인들이 나이 들어서 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강문철 시인도 젊었을 때 썼지만 어느 순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어느 정도 그 생활고가 좀 정리되고 극복이 되면서 나이 늦게 좀 만학도로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오면은 이제 어떤 삶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삶을 이렇게 정리한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요즘은 시는 황혼의 형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시는 황혼의 형식이다. 존재를 어떤 마무리하고 존재를 승화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쓰는 말들, 내뱉는 말들 이게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형식이 아주 강문철 시인의 시가 잘 부합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잘 감상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러면은 강문철 시인의 토크쇼 재미있는 만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